네, 연불리 비밀노트 2부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 챙겨볼까요? 네. 2월 24일은 이제 유럽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기아에서는 이제 전기차 데이를 열어서 주요 전기차를 아마 공개할 예정입니다. 2월 25일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2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합니다. 2월 26일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2월 27일은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고 델 컴퓨터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2월 28일은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특히 주목해야 될 증시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 경제 지표나 이제 여러 이슈 중에서는 PC 물가 지표,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물가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비자 물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당연히 증시에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렇죠. 네, 요게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빅테크 다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엔비디아. 근데 딥시크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를 젠슨항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뭐 끄떡없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어떤 발언을 해줄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그리고 델도 이게 AI 서버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랑 좀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델 컴퓨터 2월 27일 실적 발표도 주목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제 금통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쉽게 못 내리니까 한국도 아마 동결하지 않겠냐 아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릴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이 미국의 정책을 생각하고 할지 아니면 국내 경기가 일단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건 환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감 찾고 있어서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뭐 실적은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은 또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보다 잘 나왔는데 저번에도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눈높이가 또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빠서 실망이 아니라 야 이거보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욕심이죠. 근데 그렇죠. 그만큼 이게 눈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사실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의 주요 빅테크가 지금 자본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돈 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자본 지출을 영원히 하진 않을 텐데 젠슨왕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언젠가 이게 둔화될 텐데 그 시기가 언젠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딥시크가 이제 쇼크가 나고 나서 실제 엔비디아 주문에 뭔가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엔비디아 주가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까지 영향을 주니까 정말 중요한 좀 빅 이벤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의 최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가 지난주에 막 급등락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군함 얘기 나왔었고 미군 군함 건조 얘기 있었고 LNG 프로젝트 수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후반부에 푹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한 증권사 보고서도 좀 있었고요. 약간 이제 제목이 좀 하선이다. 배에서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밸류가 너무 올라갔다. 역시 그런 문제가 있군요. 뭐 이건 사실 뭐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너무 시장이 이번 주에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군함을 이제 우리가 건조할 거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큰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좀 시장이 앞서간 거 아니냐라는 좀 그 보고서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중립으로 좀 하향을 했고요. 결국 좀 비싸진 시총이 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좀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맞은 격은 맞아요. 왜냐하면 뭐 누구든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빌미가 하나 생겨야 이렇게 빠지는데 그 빌미 때문에 좀 빠졌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많은 또 이제 전문가분들은 조선주가 여전히 이제 구조적 성장은 좀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또 조정을 받고 나면 또 한 번 좀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으니까 다만 단기 조정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좀 쉬어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빌미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주를 볼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번에 많이 올랐던 게 군함 이슈 때문에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게 현실화 되는지를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약해 버리면 그 올랐던 논리가 안 맞아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는 크게 또 휘청일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은 있었거든요. 네. 한 300척을 향후에 건조할 맞아요. 건데 네. 그 생산하는 생산 기지가 중국과 한국이 대부분이고 네. 일본은 얼마 없고, 근데 중국에다 미국 군함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한국이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 두 회사가 그거를 300척을 계속 만들면 네. 뭐 당연히 좋은 엄청나죠. 실적이 나올 네. 거다. 이건 설득력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있었죠. 미국이 국방비 지금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군함 우리 생각보다 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땐 끝도 없이 좋은데 이제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금만 뭔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를도 저도 워낙 좀 좋게 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국은 좀 줄인다, 국방비를 줄인다 그렇고 유럽은 또 유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건지 또 국방비를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 방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미국을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국방비 줄이면 방산주 악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한국 방산주랑은 좀 무관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방산 기업들은 주로 지금 매출 대부분이 미국으로 가진 않아요. 미국은 자국 무기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수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저기 중동, 동남아시아, 저기 유럽에 가죠. 그렇죠. 저희가 뭐 수출했다는 뉴스 보면 네, 미국에 수출했다는 미국은 뉴스는 아니에요. 본 적이 없는 거 네, 아니에요? 미국은 자기네가 알아서 다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를 뚫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루마니아도 있었고 점점 유럽으로 넓히는데 미국이 이걸 줄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이제 재정 지출 줄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트럼프 정책은 야 유럽 너네들 니들이 알아서 방어해라. 왜 자꾸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유럽으로 넘기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미국은 방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신에 유럽은 미국이 보호 안 해주면 늘려야 돼요. 그래서 덴마크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무기 그냥 사라 이렇게 그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 그냥 사야 된다 지금. 네. 그리고 이번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유럽이 그 GDP 대비해서 유럽 국가들은 재정 지출 3% 이상 하면 안 돼요. 여기에 국방비도 포함됩니다. 근데 국방비를 빼버리겠대요. 국방비 지출은 거기에 넣지 마라. 알아서 할 수 그러면 있게. 이제 무제한 투자가 가능해요. 국방비에. 그래서 그날 이제 유럽의 방산주가 다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유럽 방산주한테 좋고 우리나라 방산주도 좋죠. 지금 유럽에 무기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빠지면서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좀 증가. 이거는 전쟁 끝나는 거랑 또 무관하더라고요. 정전된다고 해서 무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더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한테는 일단 이 뉴스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미국에 있는 군수 업체들도 유럽을 노리지 않을까? 더 노릴 거기서,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제 방산 업체들도 많은데 유럽판 비중이 또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어쨌든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그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빠지니까 미국 거 사지 말자가 아니라 이게 모양도 좋은 게 미국 거 사주면 또 관세. 그러니까 여러모로 유럽도 이게 딱 그런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방산 기업한테 이게 또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그렇게 또 보고는 있어요. 관세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와.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정말 너무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반도체 얘기 해보면 레거시 반도체라는 말이 요새 나오고 있고 예. 거기에 삼성전자도 레거시 반도체 기업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예. 이 레거시 반도체의 뜻과 이 부분의 주가 예. 전망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부분 아시는데 이제 레거시는 옛날이잖아요. 전통. 그렇죠. 전통 반도체. 그러면 신형 반도체는 도대체 뭐냐? 신형 반도체는 주로 이제 AI에 들어가는 뭐 HBM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전통 반도체 예전부터 만들었던 그 반도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DRAM, 낸드인데 요게 주로 들어가는 데가 이제 PC, 뭐 저기 스마트폰 이런 걸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뺀 나머지가 이제 보통 레거시 반도체인데 이 레거시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은 중국이에요. 중국의 스마트폰 PC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살아나야 레거시가 살아나는 건데
이 최근에 좀 이구환신, 그러니까 중국이 헌 스마트폰을 갖다 주면 새 걸로 바꿔주는 이제 보조금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 스마트폰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하락이 진정됐고, 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는 전통 반도체니까 최신 공정보단 예전 공정을 좀 많이 쓰겠죠. 그래서 중국의 CXMT가 이걸 막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 주가에도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CXMT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규제를 좀 올려버렸어요. 규제 강도를. 예전에는 좀 전통 반도체나 조금 이제 미국한테 별로 위협이 안 되는 기술 같은 경우는 그냥 규제를 안 해버렸는데 올해 1월에 한 단계 올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CXMT 생산이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걸리거든요, 몇 개가. 그러면 CXMT의 공격적인 증설이 줄겠죠. 이러면 공급이 줄면요, 반도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거시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요도 좋지만 공급이 좀 준다. 그래서 레거시가 좋아진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는 레거시보다는 이제 AI 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아직까지는 레거시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AI 그 HBM 비중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물론 나중엔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레거시가 좋아집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이런 전통 반도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지난주에 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연속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HBM 쪽보다는 레거시 반도체가 조금 더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지난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모임, 거기에 알리바바 전 회장 마윈, 그다음에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 등 거물급 인사들이 다 모였던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 2018년 이후 이렇게 모인 게 처음이라고 해요. 심지어 마윈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 정부가 한참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국이 그거 있죠, 뭐 공동 부유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의 또 국유 기업을 위하는 이제 민영 기업을 배척하고 국유 기업이 이제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하필 또 마인이 2020년에 말 한마디 잘못했죠. 그래서 진짜 사라져 버렸죠. 갑자기 이제 다들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근데 2018년 이후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기업들하고 시진핑 주석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민간 기업들 충성 안 만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건 마인이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중국의 영웅이죠. 바로 이제 딥시크의 량원펑 회장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 시진핑의 생각이 바뀌었다. 민간 기업을 만난다는 건 이제 국민 진퇴를 약간 멀리하고 민영 기업을 이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뭐 샤오미 회장도 있고, 뭐 BYD 회장도 있고, CATL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술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총수가 다 모인 거죠.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규제 완화하고 당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우리가 좀 지원해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기업들 규제 완화잖아요. 이거랑 이제 맞물리는 거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규제 완화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국마저도 이제 민영 기업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기술 경쟁은 더 격해질 것 같아요. 양국 간에. 그리고 민영 기업을 규제 완화해주면 민간 소비가 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고용 창출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유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의 실업률이 좀 감소하겠죠. 그럼 중국 소비도 증가하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또 도움이 돼요. 여러 면에서 중국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렇죠.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건 우리한테는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좀 그 시진핑의 변화 아닌가, 중국의 변화라고 좀 긍정적인 변화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변칙 플레이를 하는 미국이라는 상대랑 싸우려면 이쪽도 전술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 같아요. 그 한한령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번에 그 중국 소비주 콘텐츠주가 들썩였는데 한한령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겠죠. 그걸 뭐 한한령 한다 이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탁 물꼬를 틔우는 뭔가가 탁 터질까요? 이게 한한령이 그러니까 투자들은 이제 주식시장의 몇 대 거짓말 중에 하나로 봐요. 이게 매년 나와요. 한한령 해제한다. 진짜 계속 나왔는데 진짜 양치기 소년 됐어요.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한 번씩 급등을 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믿기 시작한 게 왜냐면 올해는 좀 의미가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10월에
경주에 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죠.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직접 만났고 아 이거 한국과 뭔가 잘 지내보자는 신호 아닌가. 거기다 지금 트럼프랑 또 대결도 해야 되니까 한국과 관계가 나빠봐야 중국한테 좋을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 풀어주지 않겠냐. 사실 중국이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적은 공식적으로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콘서트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콘서트 하려면요 다 허가제거든요. 허가를 안 해줘요. 그건 뭐죠? 암암리 한한령 하고 있다는 얘기죠. 드라마 방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다 어둠의 경로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풀어주는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가 갑자기 중국에 어느 날 방영되기 시작한다. 콘서트 개최 날짜가 잡혔다. 아, 그럼 이제 풀렸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5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실제로 그런 이제 이벤트가 좀 발생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없었던 시장인데 이제 8년 만에 열리면 되게 좋은 게요. 이쪽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이 규모가 2,570조 원짜리 시장이에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이제 일부라도 가져오면 한국의 뭐 드라마, 엔터, 화장품, 의류, 게임 회사들 당연히 더 좋은 매출이 나올 수 있어서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 올해는 한번 저도 이게 하도 매년 이게 반복돼가지고 부담되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는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 규모는 50조 원이다. 아, 이런 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규모가 커요. 50조 원이면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니고 미국의 텍사스의 최대 그 데이터 센터 3배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너무 크죠. 그래서 현실성은 떨어지는데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전라남도 지역에다가 이걸 질 가능성이 있고 스톡팜 로드라는 그런 회사가 이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완공은 28년도 정도에 좀 완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라남도 핵심 관계자랑 인터뷰한 기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언론에서 확인을 해봤나 봐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대요. 확정된 건 아니고 토지 부분 등도 협의를 해야 되는 등 아직 투자 규모나 입지 등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근데 이게 아예 근거는 없는 건 아니고 이 스톡팜 로드랑 전라남도가 업무 협약을 맺은 건 맞대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한다. 이 강제성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협약은 맺어놨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진짜 첫삽이 뜨려면 구체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걸 나아가기 전 단계까지.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걸 좀 확대 해석해서 좀 이게 보도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엄청 큰 언론이니까 이게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해보되 이게 어쨌든 전라남도에서 실제로 스톡팜 런드라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거지. 네. 거기에 또 투자 참여가 LS그룹 전 구자웅 회장의 장남 브라이언 구, 네, 뭐 브라이언 이분이 구, 또 관계돼 있다 이런 네. 뉴스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좀 궁금증이 네.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요거를 아예 이게 안 된다 이거보다도 일단 업무 협약까지는 했으니까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아가는지를 한 몇 달 내에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우리가 신빙성을 가지고 좀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로웠던 2차 전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번 상승세는 단발일까요? 아니면 과거처럼 좀 상승장이 유지가 될까요? 근데 추세적 상승까지는 좀 쉽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펀더멘털이 엄청 막 개선된 건 아닌데 근데 뭐 대부분 다 인정하는 건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좀 충분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호재에도 지금 급등이 나와요. 그 얘기는 워낙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이젠 진짜 버티실 분들은 남아 계시고 수급이 완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와줘도 이게 급등이 쉽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근데 이거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토요타에 배터리 공급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었던 게 얼마 전에 GM과 합작한 얼티엄 셀즈라는 공장이 있거든요. 이 공장이 1, 2, 3공장이 있는데 3공장은 GM이 안 하겠다고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지분을 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LG가. 그래서 그걸 다 인수하기로 했는데 여기가 연간 40기가와트 정도 만드는 공장인데 토요타가 1년에 2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실제
LG엔솔과 계약을 예전에 맺었어요. 2년 전에 맺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장을에서 LG가 토요타에 공급하지 않겠냐 하고, 왜냐하면 이제 GM은 빠지는 대신에 다른 회사랑 같이 해주면 공급사가 다변화되니까 이걸 활용하면 좋고, 또 토요타만 있는 게 아니라 20기가니까 나머지 20기가를 다른 데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게 단독 공장은 좋은 게 GM이 잘 나가면 거기에 다 주면 좋은데 GM도 요새 전기차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기에 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인수를 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공급망을 확대시키는 것도 LG 입장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갔고, 또 미국과 유럽의 1월 판매도 전기차 판매가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좀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좋았는데, 근데 가장 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3월 5일 날 유럽에서 액션 플랜이 하나 발표되는데, 이게 뭐냐면 유럽 자동차 회사 지원책인데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될 수도 있대요.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 막 폐지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3월 5일에 전기차 보조금이 들어간다, 유럽에서. 유럽이 어쨌든 미국보단 크잖아요, 지금 전기차는. 그래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순간 2차 전지는 한 번 더 급등할 수도 있어요, 3월 5일에. 근데 안 들어가면 좀 실망하겠죠, 또. 그래서 3월 5일에 좀 제발 포함이 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비어 있는 종목들 보면 그 거래 대금이 크진 않은데도 상승이 좀 그래프를 급하게 올리는 경우도 왜냐하면 있더라고요. 팔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 팔 사람은 다 나갔고, 지금은 이제 좀 나는 여기서 못 판다,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팔 사람이 없는데 조금만 사면 어떻게 돼요? 급등하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수급이 비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 그런 상태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가 뜨거운데, 얼마 전에 유한타증권 보고서 보니까 전망치 코스피 3,000선을 제시한 보고서도 있고, 네. 경제 성장률도 2%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근데 항상 올라오면 또 의견이 갈려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제일 위험한 게요, 다 좋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요, 다 나쁘다고 할 때. 다 나쁘다고 할 때는 사실 바닥이에요, 그냥. 그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면 항상 또 보수적으로 보는 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올리는 경우들도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3천 가면 좋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 상승세가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여기서 그냥 이제 빠진다고 보지는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여전히 싸고요. 한국 증시 이렇게 올라도 그냥 회복된 거지. 옛날에 그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빠졌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정도지 사실 올랐다고 보긴 좀 애매한 구간이고, 그 다음에 정치 리스크도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개선될 거고, 또 정부가 지금 추경 예산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이거 풀어주면 어쨌든 경기 진작 효과 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세가 제일 문제인데, 근데 관세 리스크도 트럼프의 정책상 이걸 급격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속도 조절하면서. 근데 우리는 증시에는 막 지금 당장이라도 관세를 엄청 세게 때릴 것처럼 막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군이 연기금이 올해도 주식을 여전히 많이 사는데 아직도 살 여력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 뭐 3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염이사님이 선정한 보고서는 어떤 걸까요? 예,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박승영 연구원님이 3월 국장의 매력이다. 여기 제목에도 이게 답이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여기 하나투자증권도 3천으로 올려버렸어요. 3천 간다. 이렇게 이제 목표 주가 썼는데 3월부터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강세장이 이제 예상되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거나 유동성이 증가를 해야 된대요. 근데 둘 다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빅테크가 이제 딥시크 때문에 지출 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아직 아니죠. 네. 오히려 뭐 메타도 더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관세도 물론 뭐 걱정은 되는데, 트럼프 당선 전에 환율이 1,330원대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 후에 관세나 이제 계엄 리스크 반영하면서 1,440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10% 관세 부과하는 거는 이미 반영을 해버렸다, 시장이. 그래서 설사 10% 반영해도 이건 뭐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실적이 계속 꺾였는데
이 꺾이는 수치가 이제 점점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실 이제 주가는 바닥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하향 속도도 후반부에 진입했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분기에 바닥 찍으면 이제 3분기부터는 돌아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수출 부분도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유동성도 좋은 게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동성이 보강되기 시작했고 또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면에서도 자산 시장에 좀 우호적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이제 연착륙하면서 서서히 살아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의 특징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때 시장이 전 세계 제일 좋았어요. 항상 그렇죠. 바닥에서 터닝할 때. 그래서 지금이 좀 그런 구간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 멘트가 좀 눈에 너무 들어왔던데 2,600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상승에 동참하기 어렵다. 아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은 경기와 실적이 방향을 틀면요 꺾이기 전까지 계속 순환매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지금 사야 된다. 약간 이런 논리 좀 되게 자신 있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밸류 부담도 높지 않고 지금은 사기에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적기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니까 이게 정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